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집. 언제부턴가 매달 같은 시기에 비슷한 크기의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온라인 주문은 흔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상자들은 절대 저에게 건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아들이든 며느리든 허겁지겁 나가서 직접 받았고 상자는 늘 서재 안쪽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절대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그게 매달 같은 날짜에 반복되는 겁니다. 심지어 송장에 적힌 발신자 이름이 매번 바뀌더군요. 회사 관련 물건이에요. 거래처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업무용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아들 내외의 표정. 그게 어느 순간 저한테는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하고 아들이 늦게 온다고 했던 그날, 현관 앞에 조용히 놓여진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셨고 상자엔 파손주의 스티커만 붙어 있었습니다. 무게도 묵직했고 흔들어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 상자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상자를 제가 가져갔다는 걸요. 그리고 테이프를 조심스레 뜯은 그 순간 제 손끝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냄새였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콕 집어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부엌을 정리해도 냉장고를 비워도 화장실 하수구를 점검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 묘하게 비릿하고 철냄새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병원 수술실에서 맡을 수 있을 법한 차가운 금속의 냄새랄까요? 처음엔 환절기 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시간대에만 더 진해졌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평소엔 없다가 그 시간대만 되면 집 안가득 그 냄새가 퍼졌습니다. 결국 한 번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혹시 음식물 쓰레기라도 안 버린 거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후각이 좀 예민하신 거 아닐까요? 저희는 아무 냄새도 못 느끼는데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곤 슬쩍 눈치를 보다 상자 몇 개를 한꺼번에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아들도 들어갔죠. 잠시 뒤 둘이 함께 나왔을 땐 서재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냄새는 신기하게도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냄새는 늘 상자와 함께 들어오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작은 방 창문이 열려 있길래 제가 닫으려고 다가갔다가 책상 밑에 있는 커다란 종이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비닐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위에는 누가 봐도 주의 파손 위험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살짝 밀어봤는데 무게가 꽤 묵직했습니다. 흔들어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겁게 잠긴 느낌이었죠. 그 순간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며느리가 급히 다가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회사 쪽에서 받은 자료예요. 깔리면 위험해요. 회사 물건.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묻기도 못했습니다. 괜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까 싶어서 그냥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 방은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문이 잠겼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는 무언가를 품에 안고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상자였습니다. 작지만 무게감 있는 듯 조심조심 안고 있었고 겉면엔 검은색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그건 뭐니? 하고 물었지만 아들은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회사 쪽 기밀 서류예요. 집에선 그냥 신경 끄세요. 그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회사라는 단어는 몇 번이고 반복됐지만
두 사람 모두 어느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하고 몇 달간 직장에 다녔지만 곧 퇴사했고 아들 역시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해져 요즘은 정확히 뭘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택배 상자에 손이 닿기만 해도 둘 다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박스 쪽으로 다가가기만 해도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거 무거워요. 하며 저를 밀어내듯 했고 아들은 제 앞에서 박스를 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명 가족인데 같은 공간에서 밥 먹고 잠드는 사이인데 그 상자 하나만큼은 절대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고 점점 더 이 집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기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번 같은 사람이 와서 아주 조용히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현관 앞에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송장엔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는 매번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잘 짜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산 건 아닙니다.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하니? 회사가 어딘데 그런 물건을 집으로까지 받아? 그러자 아들은 늘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 주소 등록 안 하고 사무실 대신 집으로 물건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걱정. 그 한마디에 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일에 괜히 신경 쓰시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걱정해주는 말 같으면서도 우릴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상자엔 뭐가 들었길래? 왜 저걸 나한테만 숨기려는 걸까? 결정적인 건 하루는 아들이 택배 박스를 받자마자 거실을 지나쳐 제 방 근처를 서성이다가 멈췄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서재 문을 닫고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를 내고 그 다음부터 거실에서 박스를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저를 경계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 느꼈습니다. 그 상자 속엔 가족이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걸. 그 무언가가 단순한 회사 물건이 아니라는 걸.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부랴부랴 외출을 준비하더니 지갑만 들고 급히 나가더군요. 보통은 핸드백을 들고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휴대폰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둔 채 나갔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채 안 돼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엎어져 있던 폰이 진동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화면이 켜졌고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마흔 상사 박 실장. 처음 보는 이름이었고 회사명도 낯설었습니다. 한번 끊겼다가 곧 다시 진동.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전화가 오고 나서야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딱히 내용을 보려 한 건 아니었지만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으니 알림 미리 보기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중 한 줄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이번 달 송금 확인했습니다. 재고는 수요일 도착 예정입니다.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송금? 재고? 며느리는 현재 일을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 직장도 그만뒀다고 들었고 심지어 요즘은 외출도 자제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재고라는 단어는 누가 봐도 무언가를 사고 팔거나 유통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알림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 건도 동일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박스엔 내용물 겹치지 않게 부탁드려요. 수요일 이전 수령 확인 필요합니다. 그 짧은 몇 초 사이 제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받고 있고 그 물건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수량과 재고를 확인할 만큼의 상품이며 그에 따른 송금이 매달 오간다는 사실. 그 모든 걸 제 눈앞에서 태연하게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휴대폰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저 식탁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식탁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고 알림창을 스르륵 내리더니 휴대폰을 들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이 제 쪽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건 명백한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봤어요? 그 말이 굳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간 오히려 제가 뭘 잘못한 사람처럼 몰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거의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손대지 않았고 물도 없이 식사를 마친 뒤 조금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듯 보였고 그 눈엔 초조함과 불안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고는 수요일 도착 예정. 송금 확인했습니다.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무언가를 내 이름으로 무슨 계약을 한 건 아닐까? 그 상자들 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그 모든 상상은 며느리의 반응 하나로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숨겼고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제가 그걸 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휴대폰을 절대 식탁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 내가 모르는 거래가 오가고 있다는 걸, 그 중심에 며느리가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전 결심했습니다. 기록하자.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는 감으로 짐작할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남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한 상자의 송장을 찍었습니다. 보낸 사람, 주소, 날짜, 전화번호. 대부분은 회사 이름이지만 정체불명이었고 전화번호는 매번 바뀌었습니다. 다음엔 크기를 쟀습니다. 줄자는 없으니 제 팔 길이로 감을 잡았고 이 상자는 지난주보다 길다. 이건 두께가 얇은 대신 무게가 꽤 나간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사진도 찍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의 전체 모습, 송장, 박스 테이프의 상태까지. 혹시라도 증거가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매주 4번 조용히 철저히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오후 3시쯤 현관에 상자가 놓여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외출 중이었고 아들은 아직 퇴근 전.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익숙하게 사진을 찍고 상자 위치를 살펴본 뒤 방으로 들어가 간단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사이 고작 3분. 다시 나와 보니 상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위치를 잘못 기억했나? 다른 사람이 챙겨간 건가? 하지만 현관 CCTV를 확인해 볼까 생각하던 순간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눈빛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상자 누군가가 몰래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방 앞을 맴돌다 작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낮에 혹시 택배 상자 하나 건드리셨어요? 그 질문 하나에 모든 분위기가 설명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현관 앞에 있었던 거 내가 사진만 찍고 방에 들어갔어. 금방 나왔더니 없던데? 누가 가져간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아 그랬구나. 내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 그건 오늘 반송하기로 했던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낮엔 택배 기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알림도 없었고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자는 언제나처럼 절대 외부에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 며느리는 제 방 앞을 지나치면서도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고 살금살금.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상자 하나가 사라진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택배 기록을 더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장도 바꿨습니다. 사진은 구글 계정에 백업했고 수첩은 서랍 안쪽에 숨겼습니다. 상자가 사라졌던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뭔가를 건드리는 게 실수가 아니라 위협이 되는 순간이라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살아온 나날도 의심만 하며 애써 넘겼던 순간들도 그날로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상자가 도착한 날 며느리는 외출 중이었고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상자는 언제나처럼 아무 설명 없이 조용히 도착했고 아무도 없던 그 집 안에서 전 그 상자를 조용히 들어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서랍 깊숙이 있던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상자엔 검은 테이프가 겹겹이 감겨 있었고 송장엔 역시나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주식회사 헤일 파트너스. 그 이름은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테이프를 천천히 자르며 제 손끝은 덜덜 떨렸고 심장은 귓가를 울릴 만큼 요동쳤습니다. 겉박스를 걷어내자 안에는 또 다른 박스가 나왔습니다. 완충 포장재로 감싸여 있었고 그 안을 열자 지퍼백 여러 개가 정돈된 상태로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지퍼백 속엔 5만 원권 지폐가 100장 단위로 묶여 있었습니다. 묶음마다 고무줄이 단단히 감겨 있었고 지폐의 상태는 모두 신권에 가까웠습니다. 총 5묶음. 눈으로만 보아도 2,500만 원 이상. 그리고 그 밑에는 A4 크기의 인쇄물과 봉투 그리고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겹겹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 그 순간 이게 단순한 회사 문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종류의 돈이었습니다. 현금 다발, 무기명 봉투, 불투명한 서류들. 서류 한 귀퉁이에는 개인 간 사적 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도장이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제 이름, 제 도장과 똑같이 생긴 인장이 서류 한 장 한 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퍼백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안에 든 내용물을 살폈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금액인지 어떤 거래의 대가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상자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된 적 없는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단 사실. 그리고 이 상자를 아들과 며느리는 매달 받고 있었고 그것도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수많은 기억들이 뒤엉켜 떠올랐습니다. 택배를 받자마자 숨기듯 서재로 들어가던 아들의 뒷모습, 팔을 잡고 상자를 못 들게 막았던 며느리의 손, 현관 앞에 있다 사라졌던 상자, 그리고 며느리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 한 줄. 송금 확인했습니다. 재고는 수요일 도착 예정입니다. 그 재고가 이거였습니다. 돈 그리고 계약서. 상자 속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치며 저는 점점 몸에서 피가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본 듯한 서류 더미. 그런데 형식과 양식은 어딘가 익숙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미지 스캔. 그리고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들. 제가 가장 먼저 멈춘 건 매매 계약서에 적힌 명의인이 제 이름이었을 때였습니다. 매도인 홍연희 신분증 사본 및 인감날인 확인. 바로 아래엔 거래 금액 3억 8천만 원. 소재지 마흔시 인생구 공부로 24. 계약일 작년 11월 17일. 계약자의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옆에 찍힌 도장은 분명히 제 인감 도장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는 그 주소의 집을 본 적도 들은 적도 계약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주소는 제 친정 동생이 살던 동네와 비슷했습니다. 한때 제가 오가며 구경했던 빌라 단지. 그때 본 적이 있는 주소였습니다. 그게 지금 제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겨우 찾았고 열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 걸 참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주소의 부동산 소유자는 제 이름이 맞았습니다. 매매일, 계약일, 인감 첨부까지 전부 일치했고 소유권 이전일 역시 서류에 적힌 날짜 그대로였습니다. 그 집은 제가 모르게 제 이름으로 매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 하단엔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 설정일은 올해 초.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건 명백히 제 명의를 이용한 대출입니다. 제가 서명하지도 도장도 찍지 않았지만 도용된 인감과 조작된 계약서로 이뤄진 정상인 척한 불법 대출. 그날 밤 저는 옛날 서류 보관함을 꺼내 제 인감 도장과 비교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상자 안 서류에 찍힌 도장은 제가 쓰던 인감 도장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잉크 번짐의 결이 다르다는 것뿐. 그건 누군가 인장을 복제하거나 스캔 후 출력해 만든 위조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서류들엔 며느리 이름으로 된 대리인 계약서, 아들 명의의 송금 내역 요약, 그리고 특정인과의 수기 계약서 사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은 모두 위임인 홍현희로 시작됐고 내용은 투자, 대리 매수, 서류 위임이라는 문구로 가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물은 적 없고 제가 허락한 적 없는 일들이 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의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봤습니다. 그 결과 집은 이미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이전돼 있었고 그 아래엔 또 다른 담보 설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금액은 1억 2천, 설정일은 불과 2달 전. 제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도 내 이름은 지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서류 위의 이름은 내 것이었지만 그 이름을 조종한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서류들을 손에 들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아들은 처음엔 무심하게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피곤한데. 저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계약서, 위임장, 인감도용본, 그리고 부동산 등기.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니네 도장이 왜 여기에 있어?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변명도 못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마치 무너지는 사람처럼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처음엔 그냥 투자였어요. 지인 소개로 좋은 건 있다고 해서. 잠깐 제 명의로만 부족해서. 어머니 도장을 쓴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투자금이 다 묶였고 자꾸 빚이 생겼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됐어요. 처음엔 이자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감당이 안 됐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제 명의로 돌려놨어요. 어머니 이름으로는 불안해서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해서요? 그 말은 결국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 엄마 명의는 정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제가 가족이 아니라 리스크였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내 허락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하나도 죄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은 넘어갔고 제 이름은 가짜 계약에 쓰였고 도장은 복제됐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저 앞에 앉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우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믿어줬던 그 모든 시간들이 도장 하나 사인 하나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 조용히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투자, 그거 내가 혼자 한 거니? 아니면 며느리도 알고 있었니?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했어요. 계좌도 그녀 이름으로 돌려놨고 문서는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 그녀가 받은 송금도 전부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다 정리할게요. 진짜 다 갚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하지만 그건 이미 저지른 일을 수습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발각된 뒤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걸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상자를 꺼냈습니다. 침대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퍼백 속 현금 다발, 각종 계약서와 위임장, 공증 문서, 부동산 관련 서류. 손이 떨리는 걸 애써 누르며 하나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 문서마다 날짜, 계약 상대방, 서명과 도장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은 휴대폰입니다. 며칠 전 며느리의 핸드폰 화면에서 봤던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 그 내용이 명확히 기억났습니다. 송금 확인했습니다. 재고는 수요일 도착 예정입니다. 며느리는 그 메시지를 보며 확실히 반응했고 그 직후부터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단 걸 전 이제 압니다. 그래서 그날 밤 기억을 더듬어 비슷한 문장들을 다시 손으로 적었습니다. 가능한 문장 구조, 발신자, 시각, 날짜, 상황을 재구성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우리 집과 제 명의로 된 빌라 주소, 두 건 모두 명확하게 도용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집 주소, 계약일자, 인감도장, 설정된 담보 금액까지. 특히나 저축은행 담보 내역은 제 생애 처음 보는 문서였고 그 안에 서명된 이름은 분명히 홍현희, 즉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단 한 번도. 그날 밤 전 모든 증거를 한 곳에 모아 A4 파일로 정리하고 스마트폰에도 이중 백업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천장에 CCTV 저장용 하드도 꺼냈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이 상자를 받은 이후 보인 수상한 행동, 택배 도착 후 박스를 몰래 이동시키는 장면, 제가 상자를 들었다가 놓았던 상황까지도 녹화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부 USB에 담아 복사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됐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할 일을 미룰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일찍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순번표를 뽑고 앉은 제 무릎 위엔 상자 하나, 서류 하나,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자 담당 수사관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제 명의가 도용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조직적인 일에 연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엔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말없이 제 앞에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멈춘 건 현금 사진이 보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직접 찍으신 겁니까? 네. 이 상자 안에서 나왔어요.
저희 집 현관 앞에 도착했던 겁니다. 형사는 그제야 얼굴을 바짝 들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몇 건 접수돼 있습니다. 내용이 이 정도면 바로 사건 접수하셔야겠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해 주세요. 이건 가족 문제를 넘은 일이에요. 형사는 이후 서류 복사, 진술 녹취, 물품 목록화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조용히 신속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건 금융범죄 수사팀으로 바로 넘기겠습니다. 정황상 일반 가족 간 분쟁이 아니라 자금 세탁, 명의 도용, 조직 연계 가능성까지 있는 사안입니다. 전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데 햇살이 너무 밝아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제 삶이 조금씩 다시 제 손에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들이 단순한 명의 도용을 넘어서 있다는 걸 수사관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건 지속적으로 도착한 택배 상자와 그 내부의 현금, 그리고 위임장과 계약서들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형사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 간 사기 수준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돈이 오가는 구조고 계약서마다 다른 인물들이 등장해요.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관들이 우리 집에 도착했고 아들과 며느리의 방, 서재, 컴퓨터, 계좌, 핸드폰 등이 전부 확보됐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수사관은 며느리의 계좌에서 수상한 입금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현금 수령일과 일치하는 날짜, 정확한 액수, 반복된 거래 상대방. 그건 단순한 착오나 모르는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신자였습니다. 상자를 받는 사람, 계좌를 제공한 사람, 그리고 대외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은 대표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실무와 실행을 맡은 사람, 즉 자금 이동과 거래 지시를 담당하는 운반책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는 흔히 말하는 자금 세탁 루트입니다. 불법 자금이 정상 거래인 것처럼 포장돼 유통되고 차명 계좌, 명의 도용, 위조 서류로 탈세와 범죄 수익이 세탁됩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등장했던 회사 이름들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이었습니다. 헤일 파트너스, 마흔 상사, 유니엠 컨설팅. 전부 폐업 처리된 업체거나 등기상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불법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확보, 택배로 분산 포장해 이동, 지명된 명의자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 일정 기간 뒤 매도 처리 후 차명 계좌로 수익 환수. 그 과정에서 아들은 서류를 준비했고 며느리는 계좌를 제공하며 실사용자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 구조 안에 제 이름도 포함돼 있었고 제 인감도, 제 집도, 그리고 제 신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더 깊은 수사에 들어갔고 불법 투자 브로커와의 통화 내역, 해외 송금 시도, 그리고 조직적인 내부 대화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전 그 소식을 들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그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지만 증거들은 너무 명확했고 그들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사관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도구였습니다. 법적으로도 피해자입니다. 그분들에겐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사용 가능한 명의자라는 판단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잠시 빌릴 수 있는 서명 한 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사 후속 조치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조사와 검토를 거친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공식적인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 명의도용, 자금 세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피해자란 항목에 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속됐습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돌리려 했지만 계좌 내역, 송금 기록, 계약서 서명, 그리고 택배 수령자 이력까지 모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고 저희가 감당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께 피해 안 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진술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5차례 열렸습니다. 저는 모든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법정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 아들을 봤을 때 제 가슴 한쪽이 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민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절망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직계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고 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며 가족 간 신뢰를 이용한 지능적 범행을 장기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떤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일. 법정 안은 침묵 속에 긴장감만 흘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 짧게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고령의 모친으로 명예 도용과 재산 피해가 극심했던 점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들에게는 징역 5년, 며느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들은 판결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한텐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확실히 떨렸고 진심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늦었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준비를 하자. 용서가 아니라 정리를 하자. 몇 달에 걸친 법적 절차와 민사소송 끝에 집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도장을 위조해 작성된 계약은 무효로 판정됐고 금융기관도 명예 도용이 인정되며 일부 담보 채무는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피해자 입증이 명확하다며 추심 중지와 연체 기록 삭제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되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제 삶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상실은 내 자식이 내 등을 찔렀다는 현실을 살아있는 내내 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이젠 아무도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택배 상자도 더는 도착하지 않았고 서재 문도 활짝 열어두었지만 그 안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까지 이제 모든 방엔 침묵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쓰던 서랍장을 정리하다 노란 포스트잇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번엔 꼭 성공하자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이 아이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던 걸까?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 생각이 목을 조였습니다. 며느리의 흔적도 하나둘 치워졌습니다. 욕실 한켠에 남겨져 있던 로션, 싱크대 아래 방치돼 있던 개인 컵 하나, 그리고 현관 구석에 말없이 놓여있던 운동화 한 켤레. 전부 상자에 담아 정리했습니다. 버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꺼내볼 일도 없을 겁니다. 매일 아침 전 커튼을 걷고 조용히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한참을 창가에 앉아 이 집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이 집이 참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라 생각했지만 이젠 그저 조용하고 조금은 낯선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은 제 앞으로 오는 청구서가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건 아닐까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신뢰라는 감정에 금이 간 채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누가 뭐라든 제 이름으로 된 집에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금 이 집엔 택배 상자도 도장도 숨겨진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 대신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마음과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바닥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창고 속 박스를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건 이름 없는 작은 상자 하나. 라벨도 없고 테이프도 허술하게 붙어 있었지만 어딘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레 열자 그 안엔 작은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광이 살아있는 손목시계, 제가 오래전 생일 선물로 아들에게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 아래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짧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손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가 수없이 봤던 아들의 글씨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린 건 상처뿐인데 유일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이 시계뿐이라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머니 인생의 짐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그 글을 읽고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전에 울음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시계를 식탁 한가운데 올려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 아이가 제게 세상의 전부였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고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받던 시간. 그 시간은 이제 사진 속으로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고요합니다. 이 집엔 오직 나 혼자만의 숨소리가 머뭅니다. 누군가와 나눌 식사도 서로 기다릴 귀가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이 집은 이제 제 것입니다. 도용당하지 않은 이름, 속이지 않은 계약서, 제 손으로 열고 닫고 책임지는 문 하나.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창밖으론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분주히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한 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졌고 어느 어머니가 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너희 아이는 엄마 이름을 등에 짊어지는 대신 사랑을 안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 걸음씩.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